안녕하십니까. KB증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9월 전략, 국채금리가 주식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제목으로 9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써서 저번 달에도 이제 했던 내용인데요. 화폐 환상,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저희 화폐 환상 현상이 벌어지는 만드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세 가지 그 전망을 제시했었는데요.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같은 경우에는 화폐 현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 가치로 보는 게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질 가치를 우리가 다 계산해서 보는 게 맞지만 그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가 뭐 연필 살 때부터 배추 살 때까지 그거 다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 가격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을 우리가 화폐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지금처럼 물가가 굉장히 강할 때는 실질과 명목의 차이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현상들을 만들어낸다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단기적인 영향으로 말씀드렸던 게 2분기 명목 실적은 우려보다 좋을 것이다. 왜 그러면 명목 실적이기 때문이에요. 인플레가 높다는 거는 경제 측면에서는 이제 실질 데이터를 보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업 이익이라든지 주가는 모두 명목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가 기업 실적이 발표됐을 때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 사람들이 2분기 실적 발표 시작되면은 이익이 꺾이기 시작할 거야.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좋았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실적이 명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주식을 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중기적인 전망. 바로 이거죠. 경기 사이클 저점보다 주가 저점이 좀 앞당겨질 건데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경기 사이클 저점 저희는 한 2분기 정도 내년 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주가 저점은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화폐 현상이 있을 때는 한두 개 분기 정도 주가 저점이 더 빨리 나올 거다.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라는 것들 잡을 때는 결국 열쇠는 국채금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채금리가 열쇠를 쥐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차트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횡보했던 경우가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1970년대 전후, 스태그플레이션 전후 때 장기간 한 3년 정도 주가가 횡보를 했었죠. 두 번째 횡보는 2000년대 전후, 이때도 한 15년, 13년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간 주가가 횡보한 사례들이 두 번이 있어요. 이 두 번의 주가 횡보 사례가 있는데 이 주가가 횡보할 때 미국의 국채금리와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는 1970년대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2000년대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금리와 주가의 연동성은 매우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두 번 모두 국채금리와 주가 연동성이 강하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트는 사실은 한 가지 거대한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투자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찾으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찾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 차트의 함정은 바로 이 좌측, 왼쪽 축에 있습니다. 70년대 같은 경우 왼쪽 축에 보시면 9, 8, 7, 6, 5, 4, 3 이렇게 역축이죠.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금리를 역축으로 거꾸로 그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2000년대 같은 경우에 0,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정의 방향으로 갑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개 차트는 얼핏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바닥치고 올라야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 70년대는 이게 역축이니까요.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고점 찍고 오히려 반락해야지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희한한 일이죠. 같은 데이터를 갖고 봤는데 두 시기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70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 좋았지만 경기가 안 좋은 원인이 뭐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타이트닝이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책금리가 올려되니까 경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꺾여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채금리가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때 보통 주가에 바닥이 나오고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거죠. 2000년대 같은 경우 오히려 경기라든지 실업률 이런 게 중요하니까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주가 올라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70년대와 같은가요? 이슈가 아니면은 매크로 이슈가 2000년대와 같을까요? 당연히 70년대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국채금리와 주가가 역외관계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축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역외관계가 명확합니다. 마치 1970년대처럼.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7, 8월 달에 주식이 왜 올랐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금리가 고점 찍고 하락해서요. 그렇죠? 6월 말에 지금 금리가 고점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7월에 반등하기 시작했죠. 그럼 최근 한 3주 정도는 왜 주가가 8월 중순부터는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까? 금리가 바닥에서 반등해서요. 그렇게 말할 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앞으로는 국채금리가 중요하다. 네, 국채금리가 중요한데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는 게 좋냐?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것이 주식시장에 좋다. 반대로 국채금리가 반등할 것들이 많다면, 반등할 이슈들이 많이 있다면은 주식시장도 경계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물가가 꺾이거나 연준이 완화 정책을 쓰는 좋은 이슈로 국채금리가 꺾여도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경기가 둔화됩니다, 무슨 고용이 악화됐어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물론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죠. 이런 부정적인 이슈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치 1970년대처럼 어쨌든 금리만 하락하면은 주가가 반등의 기미들을 중기적으로는 보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믿고 가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경기 안 좋아서 주가 하락해요. 이번엔 뭐 금리가 올라서 주가 하락해요.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여러 가지로 그냥 저희가 해석하는 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설명하기는 편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투자 수익은 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금리가 하락할 요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8월 중순 이후부터는 금리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있냐? 8월 중순부터 제가 볼 때는 한 10월 중순까지 향후 한 1, 2개월 정도 뒤에 뭐 10월 중순이 될지 10월 말이 될지 초가 될지는 가봐야겠지만 어쨌든 한 두 달 정도는 금리가 오히려 반등할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정도가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 두 번째,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문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주가 많이 상승했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잭슨홀을 앞두고는 이제 잭슨홀이 완화적일 거냐, 긴축적일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잭슨홀 심포지엄은 긴축적인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고용 데이터, 그리고 기업 실적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저번 달에 말씀드렸죠. 둘 다 화폐 환상을 겪고 있는 명목 데이터예요. 실질로 나타낼 수 없는 명목 데이터죠.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은 잘 나왔기 때문에 연준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 꺾기 위해서 긴축 더 해도 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긴축적인 말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잭슨홀 연설에 대해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 해석이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뭐 주식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까 그 이후에 하락을 했으니까 좀 뼈아픈 뭐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를 봤을 때는 파월이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매파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인플레를 본격적으로 꺾겠다라는 의지를 더 강하게 한 거는 잘한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연설이 한 7, 8분으로 굉장히 짧았는데 마지막 2분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발언들을 한 게 좀 마음에 걸려요. 한번 뭐라고 발언했는지 제가 좀 의역해서 좀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80년대 볼커의 성공적인 인플레 통제는 그 이전에 15년 동안 연준이 계속 실패했던 것들, 그 실패한 이후에 나타났다. 높은 인플레, 지금도 높은 인플레 억제해서 작년 수준으로 낮은 인플레로 돌아가려면은 매우 장기간 강력한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긴축을 유지할 것이다. 이 문장이 중요한데요. 한국어로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영어로는 We will keep at it 이라고 했어요. keep at it 이런 것도 이제 유지해 나가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책 제목이래요. 저도 이제 몰랐었어요. 근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저도 알게 됐는데 이 keep at it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책 제목이냐면은 그 볼커가 쓴 책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도 볼커 얘기했죠. 1980년대처럼 우리가 계속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볼커처럼 하겠다는 것들을 오마주를 확실히 한 거예요. keep at it이라는 의도적인 단어를 끌고 온 거지. 오면서까지.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볼커를 너무 오마주한 건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긴축적 의지를 표현한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 항상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숫자도 없고요. 분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포드 가이던스도 없어요. 그냥 나는 볼커처럼 하겠다. 이런 것도 좀 문제 있죠. 마치 작년 4월에 저희 그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4월에 제가 그 노숙자 텐트촌 발언을 굉장히 많이 비난했었잖아요. 그게 결국 인플레 만들어낼 거다. 왜냐하면 긴축해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완화적인 걸 하니까. 물론 완화적인 그 타이밍도 틀렸지만 사실 더 나빴던 거는 왜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숫자도 없고 분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포워드 가이던스 없어. 무작정 완화 정책 피겠다. 노숙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 시장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짜로 볼 것처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굳은 긴축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볼 것처럼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파월은 결코 지금 볼 것처럼 할 수 없거든요.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잠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시죠. 첫 번째, 70년 아니죠. 80년이죠. 볼커가 79년 하반기에 이제 의장에 처음 올랐으니까 80년 하반기부터 긴축을 시작했죠. 근데 볼커가 이제 의장을 시작했던 1980년과 지금은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볼커처럼 될 수 없어요. 정말 많은 게 다르죠. 당연히 많은 게 다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만 꼽는다면 자산 밸류에이션과 금융 레버리지예요.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79년 하반기에 이제 그 볼커가 의장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80년 하반기에 긴축을 시작했어요.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이때는 언제였냐면요. 이때는 이미 1966년부터 15년 동안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자산 밸류에이션은 이미 저 끝까지 거의 대공황 때까지, 대공황 저점 유사하게까지 빠져있는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니고 금융 레버리지도 완전히 잠재워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20%대 15년 동안 불황인데 불황 15년에 누가 20% 넘는 금리로 엄청난 대출을 해가지고 위험한 거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깨끗해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 이렇게 깨끗해진 상황에서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더라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받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죠. 지금 반대로 15년 동안 초호황을 겪었어요. 자산 밸류에이션은 저 끝까지 올라가 있죠. 낮은 금리 덕분에 엄청난 레버리지가 지금 시장에 풀려 있어요. 물론 이게 금융위기 왜 관리는 굉장히 잘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버리지가 많고 자산 버블이 클 때는 금리를 급격하게 긴축했다가는 마치 1928년처럼 오히려 버블 붕괴가 대공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디플레이션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버른키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썼으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 분은 이때 왜 중앙은행의 실기가 대공황을 만들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주식이나 코인이 급락하는 거는 투자자한테는 뼈 아프지만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자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 당국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주식이 좋아 보인다고 상업은행이 주식에 자기 자본을 올인하거나 이런 일들 없어요. 파생 상품도 별로 없죠. 기껏해야 ELS 이 정도 있는데 ELS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망가져도 사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동산, 크레딧 같은 것들, 크레딧 시장 이런 것들은 규모도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한번 붕괴되면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15년 동안 초황을 겪은 시기랑 15년 동안 모든 것들이 쪼그라든 시기랑 같이 정책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겁니다.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볼커가 1980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건 맞는데 무턱대고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나 물가만 잡겠어. 딴 거 다 몰라. 물가만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렸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고 나서 올린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게 있어요. 투자할 때 항상 써먹으시기 되게 좋은데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무조건 주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보면 주가하고 같이 오르기도 하고 어떨 땐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은 금리 올리니까 떨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차이는 금리가 올린다고 해서 금리 자체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경기가 확장기에는 금리를 올리더라도 투자자들이 별로 겁먹지 않아요. 그때는 주가가 올라요. 기업들이 뭐 2분기 실적 좋아요, 3분기 실적 더 좋을 거예요, 4분기는 내년 더 좋을 건데요, 막 이러는데 주식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근데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긴축을 할 때, 그때 항상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볼커는 1980년대 경기가 반등하고 나서 긴축을 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경기 침체 때 볼컷도 사실 처음에 이제 금리 인하 했어요. 그러다가 이 ISM 지수가 5월쯤에 이제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딱 3개월 정도 있다가 8월부터 무시무시한 9%에서 20%까지 금리 인상을 거의 뭐 한 5개월 됐나요? 이 짧은 기간에 해버립니다. 1981년 1월까지. 그렇다면은 이때 파월은 연설에서 잭슨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굉장히 힘들지만 그걸 버텨내야 된다. 감내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감내하지 못하면 더 큰 폭풍이 올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때 2번이죠. 이 구간의 주가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1980년 하반기죠. 주가 올랐어요. 엄청난 힘듦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거예요. 데이터를 보질 않아요. 데이터 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났을 텐데 데이터 안 보고 그냥 뇌피셜로 금리 올랐으니까 힘들었겠지. 교과서 뭐 경제사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그 이후에 경기가 둔화될 때 이제 그때 힘들었던 거죠. 그게 아니라 이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인가요? 아니요. 50에서 지금 간당간당 하고 있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경기는 더 둔화될 가능성이 더 많죠. 이 상황에서 긴축을 볼 것처럼 한다 그러면 사실 후폭풍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얘기는 뭐냐면은 긴축하지 말자 아니에요. 긴축한 건 되게 잘한 일이에요.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언제 있냐? 내년 하반기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 그때 선제적으로 긴축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다시 돌아오면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부정적이다. 근데 앞으로 9월 뭐 조금 더 보면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부정적인 이슈들, 즉 금리가 올라갈 이슈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QT예요. QT. QT는 좀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9월부터 2배로 증액됩니다. 네, 950억 달러 증액되고 기존 475억 달러였는데 그것도 사실 잘 못했어요. 월 한 130억 달러밖에 못 줄였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게 QT가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9월 달에 이제 뭐 리스크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연준 얘기 들었는데 연준 말고도 사실은 금리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게 많죠. 그 중에서 하나가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좀 요즘에 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근데 왜 급등하냐? 뭐 이제 언론에서 이제 뭐 가스 재고가 없어서 이런데 사실 그건 2, 3월 달 얘기고 3, 4월 얘기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겨울에 이제 가스 문제 때문에 난방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국이 재고를 미친 듯이 쌓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재고를 쌓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재고를 미친 듯이 싸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폭증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원래 계획은 11월까지 95%를 쌓는 게 지금 목표인데 지금 이거보다 한 달 정도 조기 달성이 가능하대요. 그럼 10월 말 정도면은 90%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러시아가 만약에 진짜로 유럽을 고사시킬 생각이라면은 최소한 9월, 10월에는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돼요. 10월 이후면 이미 재고가 다 쌓였기 때문에 물론 고통스럽긴 할 수 있지만 고사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9월, 10월이에요. 이때 리스크가 큰 거죠. 반면에 9월, 10월에 지나가고 나면은 저는 재고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각국이 한 11월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가스 가격은 오히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재고를 다 채워놓은 상황에서는 수요가 갑자기 급감하겠죠. 마치 2020년에 마스크 대란처럼 마스크 재고 딱 하나씩 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가격이 폭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가스 가격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들은 올 가을에 좀 조정이 나오면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주가 하락하는 것들이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전환의 계기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로 가면서부터는 방어를 잘 하고 그러면서 또다시 투자 기회를 찾는 것들이 저희들 유효한 시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장 전략을 마치고요. 이어서 업종과 테마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담당 하인환입니다. 저는 이어서 업종과 테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KB증권 주식전략팀에서 하반기 전망으로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투자의 시대라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친환경 관련주들, 이제 뭐 원전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중국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5G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투자의 시대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차트 두 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차트는 트레이드 오프니스 인덱스라는 차트입니다. 수식을 옆에 제가 적어뒀거든요. 대략 한 180개국 정도의 수출입 합계를 GDP 합계로 나눈 숫자입니다. 이 수출입 합계가 분자에 있다 보니까 물동량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차트가 올라갈수록 세계화, 떨어질수록 탈세계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탈세계화라는 표현을 올해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저도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탈세계화에 대해서 계속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탈세계화가 나타났던 시기들을 보시면 1970, 80년대 그리고 1910년부터 50년 정도까지 이렇게 과거 두 번이랑 비교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살 표시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올려뒀거든요. 여기서 이제 캐펙스 그로스 차트를 제가 위에 이렇게 좀 같이 좀 그려뒀는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매크로 상황, 저희 이제 보통 분석을 할 때 1980년대 이후랑 좀 많이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매크로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또는 경기가 침체일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은 수요가 둔화하겠죠. 수요가 둔화하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매크로 논리거든요. 하지만 이런 탈세계화 시기 4, 50년 만에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일반적인 매크로 논리보다는 때로는 정치적인 논리가 더 앞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논리들 때문에 경기는 안 좋지만 투자가 오히려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오일 기업들의 시추와 관련된 업스트림 쪽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그런 사례에 해당됐고요. 지금은 저희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사실 태종이지만 이렇게 좀 줄여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 이방원이 뭐 테마냐 또는 뭐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냐 이렇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투자의 시대 산물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태조 이방원이 테마 성격보다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죠. 때로는 쉬어가는 국면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다른 주도주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주로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지난달 8월 월간 전략 화요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거든요.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이런 친환경 관련주들이 주로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아서 수혜주로 부각됐던 업종들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 정책 이제 8월에 두 개가 통과됐거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와 과학법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 통과가 됐는데 이 두 가지 정책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을 거냐, 중국도 뭔가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당 대회가 10월 16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마오쩌둥 이후로 최초로 3년임을 시도하는 중국의 주석인 만큼, 그리고 역사 결의를 통해서 작년 11월에 역사 결의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마오쩌둥, 덩샤오핑, 그리고 이제 본인 이렇게 3명을 올렸거든요. 각각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마오쩌둥은 이제 중국을 건설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건국한 사람이고, 그리고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진핑 주석도 뭔가 그에 걸맞는 업적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 경기 부양 또는 이제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본격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 연임 여부가 확정되기 전후로 해서 그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중국에서 지방정부의 특수채 발행이 급증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 근거의 일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2가지 방향성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구형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형 인프라 쪽을 투자하는 목적, 이렇게 2가지가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그리고 이 시진핑 주석의 새로운 업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이 신형 인프라 쪽 투자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면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정책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이게 대략 한 2016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중국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계속 이 정책만을 밀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을 이어받을 정책이 부각될 수가 있는데, 올해부터 조금씩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내용은 크게 2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우측 그림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는데, 중국의 경제 기반은 주로 동쪽이 치우쳐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알고 있는 중국의 도시들, 북경, 상해, 이런 선전, 이런 도시들이 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이 개발이 덜 된, 그래서 지역 불균형이 심한 게 지금 중국이 직면한 문제인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을 주로 서쪽에다가 지어가지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래서 양극화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목적이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걸 짓는 것에서 좀 알 수 있는데, 산업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산업을 고도화해서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 제재에 대응하려는 그런 목적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신다면은 3가지가 이 내용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 통신 네트워크 쪽 지원, 이렇게 3가지가 이 동수서산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적인 지원 대상이 되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친환경 같은 부분은 저희도 이제 8월에 추천을 드렸었고, 미국의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이미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구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 정도로 계속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의 정책 수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과 대만 이런 좀 정치 리스크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치 리스크는 쉽게 해소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치 리스크를 좀 극복한 이후에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 본다면 이 통신 네트워크 쪽이거든요. 바로 이 5G 쪽입니다. 이 5G 쪽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인도 이런 데서도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투자의 시대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종 이방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계속 그것만 보는 것보다는 이런 5G 같은 분야도 같이 이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퀀트 전략 쪽에서 이런 뭐 업종이나 뭐 종목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에서 계량 분석 퀀트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 이제 업종 위주로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시작은 금리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 경기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반대인 경우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지금은 약간 특이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윤택 의원이 1970년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게 주가에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계는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대략 한 65, 그리고 주가가 내려갈 확률이 한 35 정도로 훨씬 더 금리와 주가가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추이를 한번 따라가 보게 되면은 국채 3년과 봐도 그렇고 국채 10년과 봐도 그렇고 음의 상관성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즉 금리가 하락하는 게 오히려 주가에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문제는 그 현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를 통해서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어떤 일이 시장에서 발생을 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면은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업종보다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주가의 상관성을 아까 이제 상관계수로 그려드렸는데요. 이 상관계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즉 음의 방향으로 커질수록, 바꿔 말하면은 주가가 금리에 역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변수가 변하는지를 보았더니 업종별로 수익률의 편차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업종별 수익률의 편차가 낮아진다라는 뜻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을 봤을 때 평상시에는 1등이 한 20%, 꼴찌가 한 마이너스 10% 났다라고 하면은 30%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즉 금리와 주가가 역상관성이 강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 차이가 줄어드는 그런 시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사실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나마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금리랑 주가랑 역상관성을 보인다라는 게 탑다운, 즉 경제의 논리로 주가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 탑다운하기 위해서부터 업종을 선택하는 그런 전략도 잘 먹히지 않아서 이런 편차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업종별로 수익률의 편차가 좁아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사실 두 가지 요소, 정확하게는 세 가지 요소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주식 안에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업종보다 종목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이유가, 보통 성과가 업종을 골랐을 때 나오는 성과와 종목을 골랐을 때 나오는 성과가 있습니다. 업종을 골랐을 때 나오는 성과는 이 업종이 시장보다 얼마나 주가 수익률이 더 좋았는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골랐을 때 나오는 성과는 그 종목이 업종보다 성과가 얼마나 더 좋았는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업종의 편차가 좁아들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종목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장을 이길 확률이 높았는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방어주들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주가와 금리의 역상관성이 강할 때 업종별로 코스피 대비 수익률, 즉 이런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누가 더 코스피를 잘 이겼나, 수익률이 더 높았는가를 돌이켜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보험과 음식료 같은 방어주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이런 소비주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상사자본재. 상사자본재에는 지주회사나 방산업체들, 그리고 또 일반 상사기업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근데 지금 언급드린 이 업종들이 사실 최근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 달에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업종도 중요하지만 이제 종목으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요소를 보고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를 한번 검증을 해 보았는데요. 요거는 약간 사실 어렵게 다가오실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숫자를 보고 종목을 골랐을 때 어떤 숫자를 보는 게 종목을 고르는 전략으로서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더 좋은 전략인가, 이런 부분을 탐구해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숫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주가도 있을 수가 있고, 수급이나 또는 밸류에이션, 아니면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 수익성이나 재무지표 같은 퀄리티 관련된 지표들, 그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지표들이 지금처럼 주가랑 금리랑 역상관성이 강한 구간, 약간 이례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간과 평상시 주가랑 금리랑 양해상관성을 갖는 구간에서 어떻게 성과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돌이켜 본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수익률이 좋은 업종을 따라갔을 때 얼마나 수익률이 더 잘 났었는가,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을 통해서 미래 수익률이 얼마나 잘 설명이 되는가, 이 부분을 본 것이죠. 근데 양해상관을 가지는 구간에서는 보통은 수익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양해상관성이 강한 구간에서는 그 수익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보이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퀀트적인 수치, 즉 데이터로 설명드릴 수 있는 팩터들이 성과가 대부분 또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성과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었던 게 실적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모멘텀은 결국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진다, 즉 시장에서 보고 있는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 지금같이 주가랑 금리랑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결국에 인플레가 가져온 불확실성이 높아진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실적을 잘 내줄 수 있는, 즉 안정적인 그런 주식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리면서 이 실적 모멘텀이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저희 시황 하이난 의원이 태조 위방한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테마주들에 대한 언급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이런 테마주들이 주가 또는 수급과 뉴스 이런 논리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그 중에서도 실적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의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 아니고, 당장의 3분기나 내년도 실적도 괜찮은 그런 테마주다라고 하면 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에서 약간 변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들이 더 좋아질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데이터로 보여드리면은, 지금처럼 이제 주가랑 금리랑 역상관성이 강했다가 정상 영역으로 돌아갈 때, 즉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복귀를 할 때 어떤 요소를 봐야 수익률이 더 좋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 주가, 두 번째로 수급, 세 번째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급, 실적이 좋다라는 뜻은, 주가는 기존의 수익률이 좋던 종목들이 계속 수익률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수급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좋다라는 뜻이고, 실적은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게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처럼 주가랑 금리랑 역상관성이 강했다가 정상 영역으로 돌아갈 때 수익률이 좋다라는 뜻은, 결국에 불확실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는 기존의 수익률이 좋던 기존 주도주들 중에서 수급이 계속 살아있고 또 실적 모멘텀도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요약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수익률이 좋은 것들 중에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아지고 있다라든가, 또는 거래량이 빠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말 전까지는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업종들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친환경이나 배터리 이런 쪽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중국 관련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5G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고,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는 상사 또는 일부 성장주들 중에서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이 주가 수익률이 좋은 것들 중에서 내년도 실적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거래량도 계속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이제 수급적인 요소도 같이 고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정상 영역으로, 즉 금리가 이제 정점을 찍는 그 순간에 어떤 종목으로 바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쪽은 계속해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KB증권 전략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